생육이 너무 과하다 보면 첫 번째로는 임표는 아예 만들질 않거나,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생육이 너무 강해져요. 그러면 모든 작물이 먼저,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른이 되려면 몸을 먼저 이만큼 키워야 되잖아요. 그죠? 몸이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시집장가를 가야 맞는 거지. 그렇죠? 근데 몸이 뭐 너무 과대비다하다 보면 어른으로 저기 못해. 그냥 막 몸만 이렇게 커지는 거지. 그게 영양생장을 한참 하다가 이제 생식생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못 넘어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마늘 좀 하나도 못 만들든지 2개, 3개만 만들든지 아니면 만들었는데 아주 늦게 만들든지. 근데 이게 다 통틀어서 내는 스펀지 마늘이 되는 거죠. 스펀지 마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질소비 마늘 무슨 성분을 많이 줘야 하고 예방? 되게 이제 칼리 성분을 많이 주죠. 칼리? 네, 칼리 성분을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치료적으로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일반 마늘을 재배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런 말씀을 항상 드려요. 우리가 추비 줄 때 추비를 한 번, 2번 이렇게 주라고 이렇게 그것도 가능하면 추비가 2월달에 생육을 막 시작했을 때 2월 생육이 막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추비를 한번 주시고 그게 지나서 3월 초에서 중순 그때 딱 주고 이제 끝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생육이 너무 강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도 생육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추비를 주지 마세요. 그래요. 추비를 주시지 마시고 대신해서 저기 가시면 밑들이라고 따로 파는 비료가 있어요. 연면시비로 그래서 1000배액으로 그러니까 밑에 마늘만 크게 키우는 밑들이라는 비료를 농약방에서 팔아요. 일반 마늘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질소질비를 반으로 줄여놨어요. 질소질비를 팍 줄여놓고 칼리 성분을 많이 높여놨어요. 그래서 마늘이 생육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마늘 밑에 구름이 크게 들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밑거름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벼름 따지면 밑거름 비료 이제 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는 3월 실경제 해수관에서 그런 것을 빼서 그런데 2월 중에 축구를 줘야 되기 입장이지만 소지방에는 3월 한 10일은 돼야 해수관에서 무조건 그러면 3월달에 한 번밖에 못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을 그렇게 분들어 또 한 번 주려고 하면 3월을 많이 못해요. 그럼 그때 이제 밑들이 비료를 주셔야 돼요. 그냥 추비를 주지 말고 그때부터는 밑들이 비료로 아니면 질소질 비료를 반으로 줄여서 주든가 추비 주실 때 네, 추비 줄 때 질소질 비료를 반으로 주는데 너무 크다 그러면 질소질 아예 빼고 가리만 주면 되지. 황산가리만 비료를 질소를 주지 말고 황산가리만 주시든가. 그러니까 내가 내 밭에 내 마늘은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비료 성분이 너무 과하다 그러면 그때는 질소질 비료를 다 줄이시라고 줄이시고 가리 성분으로 이렇게 주시는 게 좋죠. 네. 저희가 아까 이제 잠깐 자료가 좀 바뀌어가지고 제가 헷갈렸는데 제가 마늘을 저장고에 넣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공주 지역에서 하도 이제 스페인한 마늘 심어놓고 나면 왜 이렇게 마늘이 빨리 나오는 건 늦게 나오는 건 막 대구북처럼 심하다고. 사실은 월동할 때 되면 다 똑같아. 일찍 나오는 건 늦게 나오는 건 다 똑같이 크는데 그게 보기 싫다고 자꾸 뭐라고 해서
그러면서 이제 자꾸 저장을 한번 해서 결과를 알려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실제 해봤어요. 저장고에다가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마늘을 캐가지고 저장고에다 심기 전으로 이제 역산을 해가지고 이제 그 저온책 하루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1주, 2주, 3주, 4주, 한 달이죠. 따지면 한 달까지 이렇게 저온책을 해봤는데 사실 마늘 심을 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잠자는 게 여름이라고. 잠자는 게 여름인데 여름잠을 막 한참 자다가 막 깨는데 잠 깨는 게 이렇게 쉽게 딱눈 떠가 깨는 게 아니잖아요. 서서히 깨나가잖아. 근데 그때 잠깐 저장고에 넣으면 애들이 잠 깨다가 깜짝 놀라서 눈을 바짝 뜨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각성 효과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 깨게 되는데 그게 결국은 일주일밖에 안 돼요. 일주일밖에는 효과가 없어요. 2주일, 3주일, 4주일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장고에서 꺼내서 심어놓으면 크는 건 잘 커. 크는 건 잘 크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보니까 100% 벌마늘 스펙한 마늘에 벌마늘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4주 정도 하니까 80% 이상이 벌마늘이에요. 100개 중에 80개가 벌마늘 나와. 그 다음에 3주 정도 되니까 60% 이상. 2주 정도 되니까 30%.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죽지 않고 그냥 이듬해 마늘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다 벌마늘 나오고 써먹을 마늘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절대 마늘은 저장고에 있다가 갖다 심으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늘 농사 지면서 이제 제일 문제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흑색성 균핵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불효응해. 두 가지가 제일 속을 썩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흑색성 균핵병은 이제 병은 어쨌든 이제 약은 나왔죠. 지금 저기로 미생물 제조로 병은 약은 나왔는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흑색성 균핵병은 마늘을 심으면 마늘 심고 나서 바로 마늘이 뿌리가 이렇게 싹보다 뿌리가 먼저 내리죠. 마늘 뿌리가 쭉 내려가면 마늘 뿌리에서 유황 냄새가 마늘 냄새가 나는 거죠. 마늘 냄새가 유황 냄새가 나는데 유황 냄새가 나면 땅속에 있던 그 흑색된 균이 발화를 해서 그거 냄새를 쫓아가서 뿌리가 이렇게 만나서 뿌리부터 이렇게 가해를 해서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흑색성 균핵병은 사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데 마늘 심자마자부터 시작해서 흑색성 균핵병이 발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때는 왜 우리가 그럼 그때 그렇게 발병을 많이 하고 왜 표시가 안 나냐고 저기 하실 텐데 그때는 우리가 미리 흑색성 균핵병을 막기 위해서 입제가 됐든 뭔 약이 됐든 뿌리고서 마늘을 심죠. 그렇죠? 지금 이름 잊어버렸는데 친환경 제재도 어차피 심기 전에 밭에다 뿌린단 말이에요. 뿌리고 로타리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흑색병 균핵병이 나와도 1차적으로 방제가 돼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방제를 해서 겨울 이제 월동을 하고 나면 월동할 때까지 벌써 보통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4개월 정도 지나니까 약발이 떨어지는 거죠. 네. 약발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동하고 나서 1월달, 2월달 한참 추운데 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겨울이 옛날처럼 막 춥지를 않아가지고 병원병이 월동하고 나서 1월달, 2월달 이때부터 병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저희도 그전 같으면 이제 2월달 돼서 마늘이 막 자라기 시작할 때 재생기일 때 이때 이제 가서 마늘이 이제 자라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병이 얼마큼 났는지 이제 보고 이제 조사를 하는데 요즘은 12월 달부터 나갑니다. 병이 굉장히 빨리 와요. 그래서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흑색성 균핵병은 일단은 겨울 동안 이제 월동하고 나서 이제 2월 달 정도 돼서 보면은 덮어놓으면 안 보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가끔씩 열어놓고 보실 거 아니에요. 마늘 정상적으로 크는지 어쨌는데
너무 쉬운데 그때 땅 얼어 있으면 막 안 보일 테고 일단 땅이 너무 녹는다고 생각했을 때 땅이 녹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마늘이 그때 되면 생기 있게 막 위로 이렇게 막 치고 올라오는 게 보이잖아요. 이쁘잖아요. 그때는 막 이렇게 자라 올라오는 게. 근데 못 자라 올라오고 가만히 있는 놈들이 있어. 그럼 분명히 뿌리나 아까 얘기한 대로 뿌리가 상해 있든지 아니면 옆구리가 상한 게 이제 무름병이 생겼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무름병도 아니다 그러면 마늘 주위를 손으로 이렇게 살살 긁어보세요. 마늘 주위를 살살 이렇게 긁어보시면 누에가 누에실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토해놓은 것처럼 균사가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이제 뿌리 막 따라와서 먹다가 이제 결국은 그 마늘 줄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농약을 치시면 흑색 균핵병이 잡혀요. 그때는 하얗게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뻗어 있을 때 그때는 잡히는데 그 시기가 지나면 얘들이 새카맣게 그 검은 깨처럼 균핵을 만들어요. 균핵을 만들면 균핵은 농약을 아무리 쳐도 죽지 않습니다. 균핵은 딱 싸고 있어서. 그래서 흑색성 균핵이 잘 안 잡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딱 싸고 균핵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 걔가 발화할 때까지는 방제가 안 돼. 그래서 굉장히 이제 피해를 많이 입히는 병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처음에는 저 약이 잘 안 들어서 처음에는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요즘은 입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초기에 방제가 잘 됐어요. 그런데 월북하고 나서 다시 생기니까 그때에서 발병이 되는 거를 우리는 처음에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그때는 다 무름병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무름병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흑색성 균핵병이 2차 발병을 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은 진단을 먼저 하셔야 될 밭에 가서 마늘이 잘 안 큰다 그러면 뿌리가 정상적인지 아니면 옆구리가 상한 무름병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흑색성 균핵병이 이렇게 먹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발병을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마늘이 못 자란다고 했을 때 나중에 뽑아갖고 올 때쯤 되면 거의 대부분이 이미 끝난 거야. 새까만 균핵이 다 생겼을 때. 그때 이제 갖고 올라오시면. 그때는 이제 방제가 안 되고. 그러면 그 밭에는 그 다음에 절대 심으면 안 돼요. 그러면 방제가 100%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밭에 흑색 균핵병이 떨어져 있잖아요. 마늘 심으려면 로타리 치잖아요. 그럼 전 밭으로 다 퍼지는 거죠. 병균이. 그렇죠? 그래서 한 2, 3년은 그 밭에 이제 쉬었다가 2, 3년 있다가 3년 정도 있다가 다시 이제 마늘 심고 이렇게 들어가죠. 굉장히 골치가 많이 아픈 그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돼 있는 부분이고 작년까지 멀쩡했는데 우리 밭이 멀쩡했는데 왜 갑자기 흑색성 균핵병이 생기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트랙터가 처음 로타리 치러 들어온 부분입니다. 트랙터가 처음 로타리 치러 들어오는 부분. 왜 그러냐면 이런 밭에 들어가서 로타리 치고 있던 트랙터가 그 다음 밭으로 들어가면 여기다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트랙터가 한번 로타리 치고 나서 닦고 다음 밭을 절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흑색성 균핵병이 이 동네에 있는 동네에 다 퍼치고 다니는 거 거의 트랙터입니다. 트랙터가. 근데 누가 트랙터 하루 종일 와서 왔다 갔다 트랙터 치기도 바빠 죽겠는데 누가 소독하고 물로 닦고 그러고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던 이렇게 병이 났던 밭을 트랙터 치고 나면 그 다음 밭에 누구의 밭이 될지 몰라. 그 밭을 반드시 쫓아간다고. 예.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기에 발병 초기에 이렇게 하얗게 흰색의 곰팡이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뿌리 쪽으로 가야 할 때 이때 이제 방제를 하셔야 되고 요 시기가 지나서 이렇게 새까맣게 뽑았을 때 이렇게 새까맣게 변했다 그러면 그때 이미 상황이 종료된 이때 농약 갖다 넣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친한 비용을 많이 자꾸 오시니까 이게 통동이 되는 것 같아요. 친환경 농약을 쓰시냐죠 그때는. 그러니까 내 농약명은 얘기는 안 하잖아요. 헷갈리니까. 두 번째로는 입집성병입니다. 입집성병이 결국은 무름병인데, 무름병이죠. 이게 심한 경우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때가 이제 제일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무름병인지, 아까 흑색병인지. 네, 증상이 거의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증상이 처음에 이제 잘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안 치고 올라오다 그러면 무조건 가서 한 번씩 예쳐보고 가서 그 균사가 하얗게 뻗어 있다 그러면 균핵병이고, 그렇지 않고 그 이파리 그 마늘대 주위가 이렇게 물러 있어요. 쟤들은 무름병은. 그래서 무름병이 이렇게 심물러요. 네. 그럼 이파리 색깔이 이제 빨갛게 변하죠. 네. 그렇게 하고 뚝 끊어져서 위로 이제 올라오죠. 네. 그래서 무름병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병인지 확실히 진단을 해야 내가 약 치는 것도 확실하게 이제 약도 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울 동안에 굉장히 이제 바람이 틀어놓으면서 제일 많이 생기는 게 보통 2월에서 3월 그때가 제일 많이 생겨요. 그때가 제일 많이 생기는데, 그때부터 이제 4월달 돼서 날씨가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갈 때까지 계속 생기다가 온도가 쫙 치고 올라가고, 그때는 발목이 거의 이제 끝나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무름병 같은 경우는 세균이라서 이게 이제 슈도모나스하고 어니아수하고 두 가지 속에서 이제 생기는데, 내내 농약은 똑같고, 다만 이제 균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는 냄새가 막 약한 냄새가 나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이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데 똑같이 섞는 놈이 있어요. 근데 균이 틀릴 뿐이지 증상은 똑같고 약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병충해 중에서 하나가 이제 작은 뿌리파리라고, 얘들이 옛날에 이제 꽃하던 농가들 있는 동네가 이게 이제 많이 생깁니다. 꽃하고 딸기 재배하는 하우스 재배하는 데서, 얘들은 파리가 아주 조그만해. 날파리 같아요. 날파리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들은 어디를 가야 되냐면 뿌리를 가야 돼요. 뿌리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뿌리를 다 자라내버립니다. 날파리들이.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네? 네. 이제 뿌리를 상하게 해가지고 마늘이 이제 뿌리가 다 죽어버리면 마늘이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들을 이제 쟤들이 이제 방지하기 어려운 게, 쟤들하고 뭐 총체벌레하고 이런 애들은 날라다니니까 약 주면 도망갔다가 약 끝나면 다시 달라오면 다 너무 그래가지고 계속 속을 썩이고 있는데, 어쨌든 방제를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 동네가 같이 공동방제를 하지 않으면 방제가 되게 총체벌레. 축제벌레 같은 경우에, 특히 국화 같은 경우 있으면, 국화나 다알리아 이런 거 있으면 꽃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꽃 속에 들어가 있어서 약이 만만 위에 쳐도 죽지는 않죠. 그래서 방제가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국화 많이 재배하시는 분들 때문에 피해 많이 받습니다. 뿌리응에는 이제 제일 심한 경우가, 이제 우리가 옛날에 마늘 이렇게 겨울에 매달아 놓고 보면 봄에 먹으려고 이제 하나씩 한 통씩 꺼내 보면 마늘이 한쪽씩 이렇게 없어진 경우가 가끔씩 있잖아요. 그 여기 보면 벌레똥처럼 하얗게 이렇게 남아 있는, 그게 이제 이 뿌리응에. 양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심하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늘 심어서 이제 자라고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데가 이 부분이에요. 마늘 뿌리 나는 부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먹다가
얘들이 우위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서 계속 이제 가해를 합니다. 근데 얘들이 한번 밭에 떨어지게 되면 잘 죽지도 않고, 그 밭에 한번 떨어져서 이제 우리가 마늘 심고 나서 그 다음 마늘 심는 데까지 실제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그렇죠? 6월 초에 마늘 캐고 나서 빨리 심는 거가 9월 초에 심는단 말이에요. 3개월이죠. 근데 응애 같은 경우는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큰 응애 될 때까지 한 3, 40일이면 큰 응애 들어가지고 30마리씩 알 감고, 그럼 한 마리가 30마리 됐다가 30마리가 900마리 됐다가 900마리가 2700마리 됐다. 세 번만 새끼 치면 2700마리 되는 거예요. 응애가. 그래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얘들이 이제 그 밭에다 이제 마을 분들을 계속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토양 수독을 하지 않으면 얘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마늘이 깨끗한 이제 종구 자체가 응애가 뿌리응애가 없는 종구를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밭 자체도 이제 뿌리응애가 이제 떨어졌다, 장애가 왔다 그러면 그 밭은 최소 3년 이상은 다른 작물을 심으셨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오시고, 제일 좋은 거는 논마늘이죠. 논에다 마늘 재배합니다. 논에다 마늘 재배를 하면 제일 좋은 첫 번째 조건이 뿌리응애나 선충이 다 죽어서 없어집니다. 물을 대놓고 3개월 이상 물을 대놓기 때문에 3개월 이상 숨 마시고 사는 놈이 없어요. 벌레 중에는. 그렇죠. 한 달만 지나도 거의 대부분 없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에다 재배했을 때 제일 좋은 게 응애하고 선충이 없어진다는 거. 두 번째는 바다하고 논하고는 잡초가 틀리기 때문에 제초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에서 자주 발생하는 병하고 논에서 발생하는 병하고 생육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발생 조건이 틀려요. 발생 조건이. 그래서 논에서는 밭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농약할 수 있는 저희가 5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5분에서 하는 2개 논에서 재배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논마늘에서 재배하는 것이 굉장히 좋긴 한데, 실제적으로는 논마늘에서 재배를 하시려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물 빠짐이 좋아요. 마늘이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물이 차 있으면 뿌리가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옛날에 청수답이라고 그러죠. 아주 못 쓸 땅이라고 그랬던 그 땅이 마늘 재배하기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물 줘도 바로바로 빠져나가요. 노지기 때문에 물 대기도 편해요. 남들 막 스프링클러 대고 중요할 때 그냥 노래도 막 내질러 집어넣고 그냥 물고 막아놨다가 쫙 꺼져나가는 거 아니죠. 물 대기도 되게 편하고. 근데 농사 짓기는 되게 편해요. 근데 다만 이제 논마늘하고 밭마늘하고 차이는 나중에 캐놓고 나서 보면 논에서 캔 거보다 밭에서 캔 게 저장력이 더 강해요. 생육이 더 강하게 컸기 때문에, 빠지게 컸기 때문에 논마늘이 저장성이 더 좋습니다. 논마늘은 저장성이 바로 떨어지는 거고, 대신 농사짓기는 논마늘이 5배는 쉬워요. 그러니까 친환경 하시려고 그러면 논마늘 하시면 친환경 하시는 게 굉장히 편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이게 이제 소금인데, 마늘을 이렇게 저장해놓고 이렇게 먹다 보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마늘이 이렇게 누렇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여기 이제 요거는 호응입니다. 이게 생긴 게 길쭉길쭉하게 생겼는데, 이 일반 눈으로는 안 보이고 현미경으로는 안 보이는 아주 작은 이게. 근데 이게 이렇게 있으면 결과적으로 마늘을 팔아먹지는 못하죠. 그래서 얘는 여기에 있다가 마늘 싹이 이렇게 자라 올라오면, 얘처럼 이렇게 자라 올라오면 따라서 올라와서 이파리를 막 이렇게 갉아먹어요. 갉아먹다가 이파리가 이제 다 커서 다시 이파리가 사그러들면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위에서부터 밑에 이렇게 파먹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늘 쪽하고 마늘 이파리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피해를 계속 입히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이파리 있을 때 그때 방제를 해가지고 이제 잡아줘야 되는 그런 병해충이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생겼으면 다 버리고 정작 안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종자 자체를 깨끗한 걸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썩이는 게 선충이죠. 용해하고 선충하고. 선충은 어쨌든 그 선충 방제를 하라 그러면 제일 골치가 아픈 게 선충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다가 그놈이 얘가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직접 발견을 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선충약을 그냥 다 사가지고 유익한 선충이 됐든 무익한 선충이 됐든 하여튼 다 일단 방제를 다 하고 보는 거죠. 그러면 선충이 다 죽어서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마늘 재배를 하면서 제일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그 부분들이 땅속에 있는 병용균하고 그다음에 벌레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냐. 근데 바사미드 같은 경우는 지금 친환경에서 인정이 돼요. 토양적 그렇게 해가지고는 바사미드? 네, 인정이 안 돼요. 그거는 토양 전체를 다 죽여버리는 거니까. 바사미드가 이제 토양 자체를 바사미드라고, 예, 그 가루약 있잖아요. 그거는 토양 속에 있는 병이나 벌레나 잡초 종자까지 다 죽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안디익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태양열 소독이라고 해가지고 그 땅에 이제 병이나 이제 충이 이렇게 많게 되면 제일 많이 쓰시는 것들이 그 땅에다가 그 쌀겨 있잖아요. 쌀겨하고 볏짚하고 그다음에 부숙제 잘 섞이는 거 그것도 골고루 로타리 쳐놓고 물 한 번 싹 부어놓고서 비닐을 이렇게 딱 덮어놓으면 그게 낮에 이제 해가 뜨면 비닐 온도가 쫙 올라가잖아요. 그럼 부숙제가 썩으면서 또 온도가 올라가고. 네? 그 쌀겨 있잖아요. 미간. 네. 그 벼 껍데기 뺏기고서 이제 그거 깎아내는 거. 네. 네. 그게 썩으면서 열을 굉장히 많이 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땅속에 이제 열을 가지고 이제 벌레나 이런 걸 이제 잡기도 하고, 그다음에 해충도 60도 정도 이렇게 올려주면 해충 발생률이 그만큼 떨어뜨려요. 병균도 많이 떨어뜨려요. 석회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물 가둬놓고 그냥 담수시켜 놓는 게 제일 좋아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밭이나 계속해서 써야 된다고. 논 같은 경우는 사실 물 가둬놓고 1년에 물 가둬놓고 그냥 그걸 재배하든 안 하든 간에 물 가둬놓고 있으면 되는데 밭 같은 경우는 계속 밭을 써야 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토양 소독을 하고 뭐 몇 년 쓰든지 아니면 그나마 안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양 소독을 태양열 소독을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양파를 좋아하는데 우리 많아요. 하우스 하시면 뭐 어떻습니까? 하우스 아니 그 비닐 그 태양열 소독 하려고 그러면 소독 하자마자 아니 잠깐만요. 예. 여기 지금 질문이 들어왔어요. 하시려고 그러면 양파를 수확을 하는 밭인데 여기다가 또 마늘을 심어볼까 하는데 이게 병충해 때문에 많이 죽어버렸어요. 그거는 병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없으면 가능한 거고 그렇죠. 마늘하고 양파는 내내 같은 적이라서. 네. 그 뿌리 종류가 다만 이제 그 양파 같은 경우가 마늘하고 차이는 물을 얼마나 잘 주고 못 주고 차이지. 양파 같은 경우 물을 마늘보다 2배 정도 더 줘야 되니까. 양파
우리 훨씬 더 많이 많으니까. 크기를 보세요, 크기를. 예. 저기 아까 그 노지 마늘 심는 거와 하우스 안에다 마늘 심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우스는 안 되니까 됩니까? 안 되는 건 없어요. 아니 노지하고 어떤 것이 다른 것이죠? 조건은 하우스 재배라는 건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기 때문에 온도를 낮춰줘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물을 제대로 잘 줘야 되고. 예. 그 두 가지를 잘 해주면 노지보다 하우스가 더 낫습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예. 한 번만 더 봐도 돼요. 나를 조금 수고가 돼 많이 수고가 있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마늘이 이제 쫑이 나와서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제가 마늘 쫑 주화재배를 하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늘 쫑이 처음에 쫑 나온다고 신고하죠. 이 혓바닥에 이렇게 내밀고 있다가 그 다음날 보면 이만큼 나와 있죠. 하루에 10cm에서 30cm 정도 자랍니다. 그래서 마늘 쫑이 자라 올라가는 만큼 바이러스가 쫓아가지를 못해서 실제 마늘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농도보다 마늘이 주화가 가지고 있는 마늘 쫑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농도가 훨씬 더 낮기 때문에 마늘 주화 재배를 하시면 마늘 품질이 훨씬 좋아진다고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마늘은 일반 육종 마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마늘을 뽑든 자르든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육종 마늘은 재래종 마늘은 마늘 쫑을 뽑아도 마늘 대가 튼튼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서 마늘은 절대 뽑으시면 안 됩니다. 대서 마늘은 다 자르세요. 가늘은 이렇게 짧은 대나무 같은 그 가벼운 거 끝에다가 커튼날 큰 거 있죠. 커튼날 큰 거 이렇게 감아가지고 매달으셔가지고 톡톡톡 치고 다니시면 잘 끊어집니다. 마늘 좀 이렇게 뽑으시면 대서 마늘은 토로록 하고 자빠져요. 그날에 나대 자빠지고 두 번째는 물이 들어가면 그 썩습니다. 썩어버리고 별만인데요. 네. 그래서 절대로 대서 마늘은 마늘 쪽을 뽑으시면 안 돼요. 근데 마늘을 쪽을 친 거하고 그냥 놔두는 거하고는 마늘 한 등급 차이가 납니다. 크기에서. 나중에 마늘 뽑아보시면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80g 정도 마늘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 그냥 마늘 쪽을 안 뽑고 그냥 놔두면 60g 이하로 떨어져요. 확실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마늘 쪽은 올라오자마자 첫날은 이게 조그만해서 잘못 치면 위에 이파리까지 다쳐요. 그러니까 마늘 쪽 이틀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 요 정도 돼서 굳어지려고 할 때 그때 가서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늘을 이틀에 한 번 정도씩 밭에 나가셔서 치시면 됩니다. 마늘 쪽은 식당에서 와가지고 마늘 쪽방 안 들어가고. 네,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뒤에 또 이제 그 경남 창녕에서 그 마늘을 직접 그 재배하시는 선도농가 강의가 있으니까 조금 이제 직접 농사 지으시면서 세세하게 좀 물어볼 부분들은 그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박사님은 전체적인 주기별로 주의해야 될 핵심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홍계환 박사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 한 10분 쉬었다가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담배 한 대 태우시고 커피 한 잔 드시고 10분 쉬었다가 3시 50분까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